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고등부 학부모를 위한 프리 합격 전략 백서라는 주제로 실제 합격 사례를 기반으로 한 가장 현실적인 지원 전략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입시 결과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제 합격으로 이어지는 전략을 설계해 오신 정정래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6년 전까지만 해도 이과생은 수학 가형, 문과생은 수학 나형, 이렇게 해서 그 문과, 이과가 채점을 따로 했습니다. 근데 5년 전부터 합치면서 통합형 수능이라고 이제 됐는데, 혹시라도 이제 올해 수능을 봐야 되는 고3 학생들이 있다면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삼수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한테는 이제 마지막 수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또 착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28학년도 입시가 바뀌면서 재수생이 줄어들 거라는 그 깜찍한 생각들을 하고 앉아 계시거든요. 예, 그 생각은 이미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그 재수라는 거는 입시 제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욕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재수생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이번 수능 시험은 국어도 어렵고 수학도 어렵고 특히 영어가 상당히 어려웠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탐구도 모두 어려워서 1교시 수능이 끝난 다음에 시험장에 불을 지르고 싶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아이들도 꽤 있었고, 영어 과목의 난이도가 6월 달에는 절대평가 역사상 가장 1등급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4%대로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 어려웠던 9월 시험보다 수능 때는 훨씬 어려워서 이제 널뛰기라고 표현하지만 실제적으로 날뛰기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어는 반드시 이제 1등급을 7 내지 8% 정도를 맞출 거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출제하는 그들과 시험 봐야 되는 옆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반응은 상당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잘 볼 거라고 예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영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는 이제 고3 학생들까지는 국어에서 언어 매체 볼 거냐, 화작을 볼 거냐, 수학에서는 미적분을 볼 거냐, 화통을 볼 거냐,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집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이 시험 구조 자체가 약간 좀 특이해서, 화작을 100점 맞았을 때 만점자 표준 점수가 142점이 나왔고, 이번에 언매를 다 맞았을 때는 만점자 표준 점수가 147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선택 과목에 따라서 나오는 표준 점수가 다르다. 그러면 이 만점자 표준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려운 시험이고 낮으면 낮을수록 쉬운 시험이다,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전년 대비, 그러니까 작년보다 이번 시험이 쉬웠냐 어려웠냐를 이제 생각하실 때는, 작년 언어와 매체 만점자 표준 점수가 139점이었고 올해 만점자 표준 점수가 117점이니까 상당히 올라간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만점자 표준 점수가 가장 높았던 국어 시험이 몇 점이었냐면 150점이었습니다. 그게 2024학년도랑 2018학년도 전 우주에서 모국어 시험을 가장 어렵게 냈던 두 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45점이 넘어가는 표준 점수가 나온다 그러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난 25학년도 수능 만점자 미적분 표준 점수 140점, 올해가 이제 139점, 그래서 거의 비슷한 시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영어 1등급 비율이 여기 이제 6월 모평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고3 6월달 시험이랑 9월달 시험은 이제 그동안 보는 모의고사랑 어떤 점이 다르냐 하면, 출제하는 기관이 우선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간 학생들이 3월달에 모의고사를 볼 건데, 그 모의고사는 교육청이 내는 모의고사고, 고3 6월과 9월 수능 시험 이렇게 딱 세 번이에요. 세 번은 평가원,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시험을 내는 거라서 고3 6월달, 9월달 모의고사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예, 전년도에 떨어진 아이들, 뭐 다시 한번 하는 아이들이 여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다음 달 3월달 24일날 보는 모의고사에서 뭐 잘 봤다고 너무 어깨에 뽕이 들어가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경쟁력 없는 애들끼리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때 6월달에 19.1%라는 사상 최대의 1등급 비율이 나오고, 9월달은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3.11%, 작년 1등급 비율의 정확하게 절반이 이제 반토막이 난 거죠.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출제됐던 시험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학년도
부분을 이제 보시면 의대 증원 정책이 이제 철회됐지만 지역 의사들을 선발했는데 우리 지역은 해당이 되는. 그래서 이제 서구는 되지만 북구도 되지만 연수구가 안 되는. 그래서 송도 애들이 엄청 열받아 있는 거죠. 근데 혹시라도 논술 전형이 저기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걸 쓰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다른 데를 쓰십시오. 왜냐하면 의학학 계열의 논술 전형은 그냥 200대 1, 500대 1이에요. 근데 지역의사제에서는 논술로 안 뽑을 것 같긴 하지만 혹시라도 논술 전형도 있다 그러면 엄청나게 아이들이 그쪽으로 몰릴 거기 때문에. 근데 수능 최저가 엄청 높습니다. 가천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논술에서 1등 3개거든요. 의대가. 무전공 선발은 뭐 중3 아이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 N수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서울대를 쓸 거라든지 서울대 지역균형 있죠? 그 전형을 쓸 거다. 그 다음에 정시 쪽을 노리고 있다. 지역에 있는 의학학 계열을 가고자 한다. 이 세 부류의 학생은 과탐을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서울대학교 자연계를 지원하는 아이들, 정시 쪽을 지원하고자 하는 아이들, 과탐 가산점 때문에.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의학학 계열을 가고자 하면 과탐을 계속 하셔야 되고 나머지 케이스들은 그냥 사탐을 2개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바꿀 건 빨리 바꾸십시오. 바꿀 건 빨리 바꿔서 특히 2월 말까지는 3월 초까지는 개념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시를 쓸 때는 교과 전형 쓸 때는 한 2, 3년 동안의 통계 자료 요거를 좀 잘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 전형에서 내가 잘 붙을 거냐 못 붙을 거냐는 우리 학교가 내가 쓰는 대학에 합격을 했냐 안 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인천외고, 미추홀외고 아이들을 1년에 2, 30명씩 뽑아줄게요. 가정고 안 뽑힙니다. 단국대에서 1단계가 잘 됐다. 그럼 이제 성적이 그 정도 라인이면 단국대를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학과에 대한 그 전공 소개 있죠. 각 대학의 전공 소개. 전공 소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우리 아이들 학생부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학과스러운 학생부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 부분은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8학년도 입시에 대해서 발표를 해준 아주 고마운 대학이 서울대학교랑 경희대학교랑 건국대학교 이 세 대학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의 정시 모집 직균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에서 1단계 2배수의 교과 평가를 20점을 했던 거를 1단계 3배수 교과 평가 40점 이렇게 늘린다는 거. 그 다음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직균이 3개합 7등급이라는 수능 최저를 폐지하고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이 2명인데 현재는 3명으로 늘어납니다. 옆집에 있는 초등학생들도 알거든요. 서울대 2명 추천받아서 쓴다는 거. 그래서 3명으로 바뀌었다고 꼭 알려주십시오. 앞집 애들한테. 그 다음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이런 특목 자사 아이들이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일반고한테는 상당히 좋아진 측면이 있지만 추천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쟁률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이제 정시는 등급으로 1단계를 뽑고 2단계에서 교과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뽑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교과가 교과 비교과를 70% 뽑고 여기 교과 종합평가 밑에다가 세특평가라고 좀 써주십시오. 세특을 30% 평가를 한다. 그리고 수능 최저는 현재랑 똑같이 2개합 5등급, 의학학 계열은 3개합 4등급으로 뽑고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을 현재는 왼쪽 부분으로만 뽑고 있습니다. 면접을 보는 전형으로만 뽑고 있는데 이제는 면접 안 하는 서류형을 신설을 했다. 그럼 이제 누구한테 좋은 거냐? 서류형은 뭘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는 우리 집 아들. 이게 좋은 거죠. 근데 여기에 수능 최저가 생겼습니다. 여기 이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신은 좀 낮지만 탐구 역량이 우수하고 자기주도 활동을 많이 한 학생을 뽑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자꾸 이제 정시에서도 학생부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강박관념을 갖고 계신데 보시면 수능 100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수능 100을 정시에서 남겨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황수민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함께 대학교 입학 면접 준비를 함께 하면서 이 면접이라는 전형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학원이나 또 공교육 안에서도 이 교육이 소화가 되고 있지 않다. 그렇다 보니까 이 좋은 전형을 우리가 종합적인 역량을 갖춘 자신의 꿈을 확고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학생들을 준비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전형을 포기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께서 이 전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시고 수시 6개의 카드 중에서 그래도 최소한 몇 개 카드 정도는 내가 이 면접 전형에 도전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면접 전형이요, 점차 좀 중요해지고 있어요. 앞서서 어떤 학교는 면접 전형을 없애던데요 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좀 대상을 나눈 것일 뿐이지 실제로 많은 고등학교 선생님들이나 대학에 계시는 관계자분들, 입학사정관들은 이 면접 전형이 상당히 중요한 전형이다. 좀 이런 면접 전형으로 뽑은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내내 이런 것들을 체감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우리가 면접을 준비할 것인가를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맨 첫 번째입니다. 9월 7일에서 11일까지 우리가 수시 원서 접수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수시 원서 접수를 이때 한다면 언제까지 학교를 결정하면 좋을까요? 네, 방학 끝날 때까지는 수시 6개의 카드 중에서 한 10개 정도의 범위를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상시에 너무나도 온순하고 선생님 말도 잘 듣고 모범생인데 이때 너무 예민해지는 거예요. 학생만 예민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학생과 함께하는 모두가 다 어떻게든 잘 써야 된다는 마음이 너무 커지는 바람에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이 불신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경쟁심도 커지기도 합니다. 좀 극대화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그나마 이성적일 때 방학 때까지는 학교의 6개 카드 중에서 10개 정도의 범위 안에서는 정해두시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이때가 대학교 입학 수시 전형이 진행이 되는데요. 실제 면접은 10월 초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앞에 한 달 동안은 뭘 할까요? 서류 평가를 합니다. 1차로 학생들을 3배수에서 5배수 정도를 뽑습니다. 그럼 그 학생들에게 면접 3일 전에서 일주일 전, 좀 착한 대학의 경우에는 2주 전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10월 초중순부터 12월 17일 이때까지 면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면접 준비는 언제 해야 될까요? 기본적인 준비는 방학 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면접 준비를 하고 싶어도 어느 학원에서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정보가 많이 없죠? 그러면은 이거를 잘 선택하실까요? 안 하시다 보니까 등급 컷이 낮아요. 근데 이게 똑같은 교육학과, A대학의 교육학과에 교과 전형이 2.2 등급이라 하면은 2.6등급? 굉장히 낮은데 2.8등급까지 됩니다. 그러면 대학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럼 몇 개 정도를 넣으면 좀 좋을까요? 전 최소한 2개 정도는 넣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6개 카드 중에서 2개. 면접 전형에서 이런 거구나. 교수님과의 대화에서 내가 어떤 사회적으로 나중에 취업 면접도 보고 사회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발표할 수 있는 상황들 있잖아요. 대학생활에서도 팀 프로젝트 하고 발표하고 하잖아요. 이런 게 내가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거구나를 스스로 배워옵니다. 그래서 2개 정도 보시면은 충분히 이 면접 전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이점을 가지고선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렇다면은 7월 초에서 9월 초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방학 때까지는 생기부를 반드시 방학하기 전에 생기부를 받으셔야 돼요. 왜냐? 그걸 가지고 1차 서류 평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생기부를 많이 보고 확인을 해서 내가 이 학과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맞추어서 생기부가 작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현실과 나의 이상이 다른 거예요. 다를 수 있죠. 우리가 그것을 맞춰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너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언론학에 맞추어져 있는데 나는 경영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1차에서 합격할 수 있는 비율이 좀 낮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 좀 맞춰가셔야 돼요. 최소한 언제? 3학년 1학기 때라도 진로를 바꿨습니다 라고 면접에서 말하면 되잖아요. 네, 진로를 어떠한 고민 끝에 결국에 바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키워드들이 3개 이상은 있어야 돼요. 어떤 활동을 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탐구를 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서를 썼다, 발표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생기부에 있어야지 면접관들이 학생 한 명당 6분에서 8분,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또는 좀 길게 하는 학교의 경우는 한 15분씩 생기부를 보고서 교수님들이 직접 채점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적합하구나 아니구나를 평가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 키워드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기부를 보면서 내가 어떤 전공을 하고 싶은지도 정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이 전공을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고등학교 시절의 경험을 가장 1번으로 하지만 내 고등학교 시절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어떤 경험이 있었길래 내가 이 전공을 하게 되었는지까지 한 번쯤 돌이켜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서류 평가되는 기간 동안에는 그 학교, 그 학과를 파고드셔야 돼요. 이 학교에서는 어떤 학생을 원하지? 어떤 평가 요소가 있지? 이런 것들을 좀 파고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공을 졸업하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가 있지? 이 학교에 들어가면 이 전공과 관련된 수업을 무엇을 듣지? 라는 것들을 학생이 스스로 찾아가 봐야 합니다. 그 학교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질문들도 좀 다뤄봅니다. 꼬리 질문, 압박 질문 이런 것들도 좀 다뤄보기도 하고, 실전 모의 면접을 좀 반복하면서 실전 경험을, 감각을 좀 키워가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10월 중순부터 면접 전까지는 내가 면접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면은 조금 더 면접관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이때는 답변을 많이 수정하기보다는 구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바꾼다거나 내용을 조금 더 정교하게 나아간다거나 불필요한 말들을 좀 뺀다거나 이러한 작업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면접은 이렇게 치러집니다. 오늘 학생들도 많이 온 것 같은데요. 대학에서 일단 입학이라는 목적을 가지고서 학생들을 뽑겠죠. 내가 이렇게 공부해왔어요. 그리고 졸업하면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요것들을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면 되고요. 실제로 학생들이 면접장에 가면은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일단 면접 대기실에 갑니다. 면접 대기실에 가면 강의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군데를 정해놔요. 면접 대기실에 가서 학생들이 가번호 추첨을 합니다. 왜 하느냐면은 면접에서 사실은 어느 학교 출신인지, 그리고 부모님의 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학생이 재수생인지 고3 학생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블라인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 그런 정보는 없어요. 그냥 생기부 내용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험 번호도 모릅니다. 가번호 추첨을 여기서 진행을 해서 가번호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운 좋은 학생들은 좀 빨리 뽑아서 10분에서 30분만 대기하고서 바로 면접을 보러 갈 수도 있지만, 어떤 학생들은 3시간에서 최대 4시간까지도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면접 대기실에서 볼 수 있는 자기만의 면접 노트가 필요합니다. 질문에서 이런 답변을 해야지, 이런 예상 질문에 대한 자신의 답변을 작성한 면접 노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보통 대기실에서는 휴대전화 사용 안 되고요. 옆에 있는 친구랑도 대화가 안 돼요. 심지어 음대 실기시험을 볼 때는 반주자랑도 대화가 안 돼요. 그냥 오롯이 혼자서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만의 면접 노트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교의 안내에 따라 면접실 앞으로 이동을 하면은요, 이미 앞에 있는 사람이 면접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순서가 되면 들어가서, 보통 면접관은 2명에서 3명입니다. 이거는 거의 모든 대학이 동일해요. 면접은 그럼 혼자 들어가냐? 혼자 들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학교마다, 학과마다 2명에서 5명까지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2대1입니다. 면접관 2명, 학생 1명. 하지만 2대2, 2대3, 2대5까지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시간은 10분 내외예요. 그래서 10분 동안 내가 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훈련이 돼야 돼요. 보통은 연습할 때 한 12분 정도는 연습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학교마다 달라요. 이화여대는 6분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에는 충남대하고 전북대는 15분까지도 면접을 보기도 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도
대학 입장에서도 효율적이지는 않은 시스템 같아요. 그쵸? 왜? 대학 교수님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면접 볼 때 어떤 학생들이 괜찮은 학생인지 볼 수 있도록 평가 항목도 교육시켜야 되고 면접 보는 방법도 교육시켜야 되고 따로 시간을 내야 되고 조교들도 투입을 해야 되고 효율적이지는 않은데요. 이 면접 전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을 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가 발견했어요. 면접까지 본 학생들이 조금 등급컷이 낮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1학년 때 이 학생들이 좀 헤맵니다. 성적이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낮을 수 있기 때문에 헤매는데요. 3학년 때부터 완전 본격적으로 달라져요. 학업 성취율이 다른 학생들은 이렇게 올라가면은 면접 본 학생들이 이렇게 올라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는 원인은 알 수 없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 논문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어요. 왜 그럴까? 저는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이 학생들이 면접을 준비를 하면서 내가 내 입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 말을 지키고 싶은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또 일종의 적극성이에요. 내가 연습하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직접 부모님들도 그 라이트 다 해야 되잖아요. 가서 기다리고 이 마음고생도 하고 일종의 적극성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학업 성취율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학 입장에서는 이런 학생들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면접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면접 전형은요 95%의 대학이 기초 심화 질문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학마다 특성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예측이 돼요. 그래서 기초 심화 질문으로 하는 것이 95%의 대학입니다. 다만 과거에 초창기 면접 전형이 시작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좀 달라진 점, 제가 체감을 했을 때 느껴지는 점에서는 과거에는 정말 정형화된 질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왜? 입학사정관들도 교수님들도 면접을 잘 못 봐봤잖아요. 처음 해보잖아요. 그래서 지원 동기가 무엇입니까? 본인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세요. 이런 정형화된 질문이 많았다면 요즘은 개별화된 질문이 더 많아졌습니다. 생기부를 기반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진짜 궁금했던 거. 이걸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배웠나요? 이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래요? 개별적인 질문이 조금 더 비중이 커졌습니다. 그게 좀 달라졌고요. 아예 질문을 주는 대학도 있어요. 5개 질문, 좀 어렵습니다. 이 질문이 쉬운 질문은 아니에요. 인공지능 시대에 여러분들의 학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주장과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이런 질문들을 한 5가지 정도 주고서 그 중에서 본인이 그날 뽑은 질문 하나, 공통 질문 하나에서 2가지 답변을 하는 정해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재심은 면접, 서울대, 연대, 고대는요. 재심은 면접을 봅니다. 면접 시간도 길고요. 면접 난도도 높고요.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인지적인 역량들이 좀 많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대학교에 가서 전공서적 어렵잖아요.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내가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내가 얼만큼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도 풀어봐야 되고 그것들을 다른 것과도 한번 융합적으로 좀 봐야겠죠? 그러한 과정들을 재심문 면접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론 면접을 보는 학교도 있어요. 여기 이제 뒷부분에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지만 8분 동안 4명이서 보고요. 그 다음에 한 7분 정도 본인이 스스로 토론 주제에 대해서 그 생각하고선 토론장에 들어가는데요. 8분 동안 4명이 보니까 2분은 내가 갖고 와야 됩니다. 우물쭈물 하다 보면은 8분 훅딱 가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치고 가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습니다. 재심문 면접에 대해서 먼저 조금 더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일반 면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대, 고대, 연대가 좀 다릅니다. 어떤 문제를 내는 패턴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울대의 경우에는 보통 3개의 재시문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지문당 1-2개의 질문 등 지문 하나 주고 질문 2개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그리고 재시문을 준 다음에 아이들이 자기만의 공간에서 이것들 지문을 읽고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지를 구성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게 가장 길어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재시문 면접을 가르치면은 사실 정말 하나의 재시문을 가르치기 위해서 3시간 동안 저도 모범 답안과 이거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줄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95%의 기초 그 다음에 심화 면접을 보는 곳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느냐? 평가 요소를 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자, 한번 맨 위에 거 볼게요. S대 학업 능력, E대 기초 수학 능력, J대 학업 능력이죠.
그 다음에 S대 발전 가능성, E대 성장 가능성, J대 전공 적합성입니다. S대 인성, E대 리더십, J대 인성입니다. 이게 평가 요소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패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 4가지 항목으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학업 요소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는 고등학교 시절 동안의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탐구 역량들을 길러왔는지, 스스로 공부 시간을 얼마나 잘 운용을 해 나갔는지, 성실하게 해 나갔는지, 깊이 고민하는지, 이걸 봅니다. 진로 적합성은 우리 학과에 왜 왔고 여기서 무엇을 배우고 싶고 졸업하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물어봅니다. 인성은요,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우리 알게 모르게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인간의 어떤 기제 같은 거예요. 인성도 봅니다. 얼마나 이 사회성을 갖추고서 학교 대학 생활을 할 것인지, 공동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3가지가 대부분이 있고 이게 10% 같지만 인성과 의사소통이 합쳐서 가장 크게 나타나기도 해요. 의사소통 능력이 없으면은 뭔가 소통이 안 되니까 인성 영역에서도 좀 낮은 점수가 나기도 합니다. 의사소통 능력, 질문하는 거 잘 듣고 그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준비를 막 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잘 듣고 그거에 맞춰서 대답하고, 잘 듣고 맞춰서 대답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오신 분들께서 귀한 시간을 내주신 만큼 면접 전형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것들을 내가 잘 활용하면, 또 잘 준비를 하면은 비단 입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명의 면접 전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수민 교수님께 여러분 더욱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연은 MIC 학원의 구승혜 부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IC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구승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 성공적인 대입을 위해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고, 특히나 선택 과목들은 어떻게 선택을 해야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좋고, 생기부는 어떻게 작성할 계획을 짜봐야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시간 같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는 만큼 학교별 특징도 같이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정정래 소장님이나 황수민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복습은 언제나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원서를 쓰게 된다라고 하면 크게 2가지 전형일 거예요.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이 될 거고요. 수시 전형에는 인문 논술과 자연 논술로 구분되는 논술 전형이 있겠고, 내신 성적을 가지고 정량 평가하는 교과 전형이 있겠고요. 생기부 전반적인 내용을 정성 평가하는 종합 전형이 있겠습니다. 그럼 이 전형들마다 선발하는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보통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교과 전형을 주 전형으로 잡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전국 단위 대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교과 전형이 50%가량의 선발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대학을 전국으로 가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서울 소재의 상위 15개 교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정시와 종합 전형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는 수능이나 정시에 대한 대비도 당연히 같이 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 상위권 대학을 노린다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하더라도 생기부에 대한 부분을 놓을 수는 없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오늘은 종합 전형에 관한 얘기들을 조금 더 할 거예요. 전반적인 지금 입시의 기조는 수시와 정시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모호해진다라는 점은 수시에서도 최저 기준을 확대한다라던가, 정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위주 전형이에요. 수능 점수로만 뽑는 전형도 있지만 수능에 함께 출결을 반영한다라던가, 교과 이수 과목을 반영한다던가, 실제 성적까지 반영을 한다던가 상호 반영하는 구조가 되었고요.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반영 항목에 살짝 수정이 있는데요. 축소되었어요.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비교과 창의 체험 활동이라고 불리는 부분보다 교과 부분의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훨씬 더 기록하는 부분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작성된 것들을 면접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검증하고자 하는 기조가 확대되고 있고요. 2022 개정이 들어서면서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어떤 학점을 이수하게 될지 고르게 됩니다. 이 선택 자체를 대학에서 평가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사실 많이 크죠. 선택 과목 자체도 워낙에 다양해졌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은 일반 선택 혹은 진로 선택 정도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였다면 아이고 엄청 복잡해졌어요. 지금 현재 예비 고1, 예비 고2 앞으로 올라올 아이들은요. 선택 과목 안에서도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요. 벌써 두 가지에서 세 가지로 바뀌었는데 선택 과목 안에 뭐가 섞이느냐? 전문교과 1에 있던 특목고에 대한 교과까지 같이 섞이면서 한눈에 봤을 때 선택 과목이 너무 많아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중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교과목은 이 정도예요. 지금 예비 고3 친구들도 많이 와 있는데 보면 이게 뭐야 싶을 거예요. 왜냐면 교과목 이름도 다 바뀌었고요. 이전에 사회과 탐구 9과목, 생활과 윤리, 윤리와 상상, 정치와 법 이런 과목들 그리고 과탐 같은 경우는 물화생지 1과목과 2과목 요렇게 정도로 좀 심플한 편이었는데 지금 이름들이 다 약간 디테일하게 바뀌었어요. 과목이 더 많아진 이유는요.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서 1년치 커리큘럼이 아니라 한 학기에 그 학점을 다 이수해야 해요. 하다 보니 그래서 그 과정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절반씩 나뉘었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겠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 많은 교과목 중에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지 대학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까?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보여줄 수 있을까? 나의 지적 호기심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야 하는 거죠. 지금 기준을 딱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6가지 기준을 고려하시면 돼요. 맥스로 잡은 거예요. 요거보다 더 고려할 거는 없어요. 고교에서 인문 자연의 명확한 구분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여서 듣느냐가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계열을 보여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과 과학 그리고 사회의 이수 비율을 봤을 때 어떤 과목을 더 많이 들었구나, 과학을 더 많이 들었구나, 사회를 더 많이 들었구나를 통해서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계열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거죠. 저희 학교에 그러면 이 선택 과목이 생성이 안 되면 어떡하죠? 편성이 안 되면 어떡하죠? 그럼 이런 부분들은 공동교육과정, 지역 내의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클래스로도 수강할 수 있어요. 특히 융합선택 과목에서는 저희 학교에서 이런 것들이 생성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관심이 있어요. 이걸 보여주고 싶어요 하면 이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대학에서도 정성평가에서 긍정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적극성이 있는 아이구나. 수학 교과목은요. 제가 수학을 가르치고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계열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학 교과목에 대한 적극적인 이수는 언제나 도움이 된다라는 점이고요. 자연계열 진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심화적인 수학학습과 과학학습이 필요해요. 저희 학교는 아이들이 지금 몇 명 없는데 역학과 에너지 들었는데 제가 이거 1등급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어떡해요? 이미 경희대에서 발표하기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석차 등급과 ABC 성취도 중에 상위 성적을 반영하겠다라고 공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네 괜찮아. 사람이 없어서 등급 못 받을 것 같아. 괜찮아. 그냥 충분히 잘하면 A등급 받으면 1등급이랑 똑같이 계산해줄게 라고 경희대에서 발표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위대학, 주변 대학들에서 비슷한 기조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의 대학들은 아직 대입 전형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경희대에서 이미 그렇게 발표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좀 무서워요. 이거 등급 못 받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이 학과, 이 계열에서 필요한 과목이라면 적극적으로 이수를 해주셔야 한다라는 얘기고요. 대학 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대학마다 우리 학과에 오고 싶으면 어떤 과목을 들으세요라는 핵심 이수 과목과 권장 이수 과목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입학처에 들어가면 다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럼 제가 가고 싶은 학교가 10개 돼요. 10개 다 봐야 되나요? 너무 많죠.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준을 조금 드리자면 서강대나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발표 안 해요. 너네 뭐 듣든지 상관없어. 우리가 알아서 평가할게. 요거고요. 서울대나 건국대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은 이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나 중앙대가 실제 입학사정관들이나 컨설턴트들도 많이 활용하는 연구 보고서예요. 고대나 중앙대 정도가 평균치를 발표하고 있어요. 이 정도가 평균적으로 핵심 이수 과목, 권장 이수 과목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거기에 플러스 학점이 한 두어 개 남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선택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참고하실 만한 내용은 경희대가 맥스로 발표합니다. 정말 많이 알려줘요. 이거 정말 세밀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인 거는 중앙대와 고려대를 기반으로 선택해 보시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경희대를 추가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각 학교마다 어떤 교과목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편성이 되어 있는지 하나씩 다 알려드리면 너무 좋을 텐데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알려드리기는 어려워서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해요. 혹시 학교알림이라는 사이트를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들어보신 분? 알아두시면 좋은 사이트인 게 학교별 공시 정보들을 모두 다 알려주는 사이트예요. 여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들어가면 고등학교 목록이 쭉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떠 있는 가림고등학교를 한번 봤어요. 가림고등학교 클릭해서 들어가면요, 이렇게 뜹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하는 거냐? 교육활동에 들어가 보시면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교육과정 편성표. 무슨 얘기냐? 어떤 교과목들이 편성될 건지, 그게 어떤 학기에 편성될 건지, 확률과 통계를 2학년 때 하는지 3학년 때 하는지, 물원이 1학기 때 있는지 2학기 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과목별 세부 평가 계획도 볼 수 있어요. 이거 모르는 친구들도 많은데 학교알림이에 들어가면요, 겨울방학에 미리 다음 학기에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라는 계획서를 올려둬요. 지필평가 반영 비율은 어느 정도고요. 수행평가는 이런 거 할 거예요. 영어 같은 경우는 뭐 말하기 평가 할 거고요. 뭐 과학은 무슨 주제탐구 보고서 쓰기 할 거고요. 무슨 실험을 할 거예요. 이런 계획들을 다 올려줍니다. 그리고 동아리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어요, 이 안에. 1학년들이 고등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제일 먼저 나의 진로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게 동아리 선택부터예요. 동아리가 어떤 것들이 편성되어 있는지, 뭐에 관련된 동아리들인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직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이런 동아리가 있네? 나 교육 동아리 들어가야겠다. 여기엔 무슨 동아리가 없네? 그럼 이거랑 관련된 어떤 동아리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좀 세워볼 수 있겠고요.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학업 성취 사항도 볼 수 있어요. 그 고등학교에서 진학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022 개정으로 바뀌면서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표준 편차가 삭제됐어요. 예전에는 시험 성적에 시험 평균과 등급 그리고 표준 편차, 그 시험의 표준 편차가 함께 병기됐었는데요.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치열하고 좋은 학교다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들이 다 열심히 하는구나. 여기는 애들 다 노는 데에서 혼자 열심히 해서 내신 따내구나.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표준 편차를 반영을 했었는데요. 사라졌습니다. 아이들 학교 이름이 블라인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얘네 우수 일반고네, 자사고네, 광역자사고네, 외고겠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었다면 그 부분이 사라진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학교의 표준 편차, 아이들의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았어요. 안전장치가 바로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에요. 성취도별 분포 비율 A, B, C, D, E 등급 절대평가 기준으로 얼마만큼 분포하고 있는지를 안내합니다. 이거를 학교알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느냐? A, B 등급이 높고 평균이 높습니다. 아이들이 상위권 경쟁이 치열하거나 혹은 시험 자체가 쉬웠을 수 있습니다. 혹은 C, D, E 등급이 높습니다. 그러면 시험 자체의 변별력이 컸거나 아이들의 성취도가 낮은 학교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가림고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온 건 작년 1학년 기준으로 학업 성취도와 성취도별 분포 비율, 그리고 진학 비율, 그리고 학업 성취도 인천광역시 내 순위입니다. 가림고는 알고 계시다시피 과학중점학교이기 때문에 이공계열 아이들이 조금 더 선호하는 학교이고요. 보통은 공학과 단성학교, 여고, 남고 중에서는 공학이 성취도가 조금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림고는 진학률이나 성취도가 높은 편에 속해요. 왜냐하면 과학중점학교란 이 타이틀이 주는 느낌이 클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취도가 좋은 편이고요. 평균 점수는 영어가 가장 낮습니다. 실제로 영어 시험이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하는 학교이고요.
국어가 그나마 평균이 가장 높은 과목이에요. 가림고 안에서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부교재가 항상 시험 범위에 포함이 돼요. 언제나. 모의고사 문항들이 함께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요. 이 부분은 고난도 문항들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쉬운 문항들을 주고 풀어봐라 하는 게 아니라 고난도 문항들을 주고 시험 범위에 포함해서 변별력을 주겠다라는 의도로 출제하는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시험은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고 킬러 문항이 항상 한두 문항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서술형 문항에서도 등급이 많이 갈리는 편이고요. 영어과 같은 경우도 모의고사 지문이 보통은 고등학교 다 시험 범위가 들어가죠. 지문이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준비해야 할 지문도 많고요. 지문의 변형 비율도 높고요. 외부 지문도 간혹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학교들은 시험 범위 안에서 지문을 거의 그대로 출제해요. 그대로 출제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변형하는 문제들을 출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가겠죠. 외부 지문이나 변형된 지문을 봤을 때는 처음 보는 느낌도 받아요. 약간 모의고사처럼. 그래서 아무래도 기본적인 실력이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얘기겠고요. 가정고는 보시면 성취도가 94위로 떨어집니다. 실제로 공학이 많이 성취도가 떨어져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내신을 따기에 고득점, 극상위권으로 가기에 수월한 학교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시험이 어려워서 평균이 낮느냐? 그건 아니에요. 가정고는 전반적으로 시험이 쉬운 편이고 수학은 교과서에 별도로 프린트가 없는 편이었어요. 근데 최근 기조는 10문제 내외 정도를 시험 범위에 포함해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가림고처럼 변별력을 주기 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이 정도는 풀어보고 들어와. 이 정도는 공부해야지 라는 느낌으로 평균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비교해 보시면 모의고사가 20주문이니까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영어나 수학이나 크게 어렵지는 않은 편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인고는 69위이고요. 시험에 대한 얘기만 간략하게 언급 드릴게요. 수학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프린트물이 1학년 때는 항상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편이고 이거를 꿋꿋이 언제나 갱지에 인쇄해서 주세요. 이 정도면 교재를 제작하실 법도 한데 애들 항상 낱장으로 나눠주시더라고요. 애들 항상 이렇게 막 가방에서 꼬깃꼬깃 막 이렇게 꺼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 스캔하고 복사해서 다시 한 번씩 풀어보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난이도가 천차만별이에요. 대인고 같은 경우는 어떤 선생님이 시험 출제를 담당하시느냐에 따라서 난이도 변동이 크기 때문에 대비는 항상 가장 어려운 기준으로 잡고 해주셔야 됩니다. 영어 같은 경우도 살짝 독특해요. 지문 자체는 많은 편은 아닌데요. 듣기 지문을 출제를 하십니다. 듣기 지문이라고 하면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는 듣기 스크립트, 그 외에는 외부 지문 중에 창의 유형들을 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모의고사형으로 뭐 빈칸, 문장 삽입 뭐 이런 것들을 내는데 뭐 대화문을 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창의적인 유형을 내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서인청고 같은 경우는요. 시험에서 항상 매일 수학이라는 걸 주는데 요거는 모의고사예요. 그리고 변별력을 주기 위한 자료입니다. 고난도 모의고사 문항들을 구성하고 있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교과서랑 올림포스를 활용하시기도 하고요. 모의고사 지문을 활용하시기도 하고요. 둘 다 들어가진 않고 둘 중에 하나를 활용하시는 편이고 지문 변형률은 낮습니다. 변별력을 주는 경우는 요런 거 활용하기도 해요. 모두 고르시오. 모두 고르시면 하나만 안 골라도 틀리죠. 이런 걸로 변별력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신영고 같은 경우는 제2외국어 특성화 고등학교고요. 순위가 지금 오늘 보여드린 학교 중에 제일 높아요. 실제로 이런 학교들이 표준 편차가 낮은 학교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성취도가 높은 학교에 속하고 1학년 때는 별도 프린트물이 없는 편이었는데 최근에 추가가 됐어요. 1학년 때 올림포스 문제들을 EBS 올림포스 문제들을 시험 범위에 추가하셨고요. 2학년, 3학년이 되면 수능 특강은 시험 범위에 반드시 포함됩니다. 수능 특강 문제들을 활용한 신호등이라는 자체 프린트를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특히 신영고 수학 시험은 언제나 타임어택이 심한 편에 속합니다. 영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영어의 난이도 결정은 서술형이 해줍니다. 서술형이 쉬우면 등급 컷이 올라가고요. 서술형이 어려우면 등급 컷이 떨어진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청라고 같은 경우도 성취도가 높고 표준 편차가 작은 학교에 속해요. 그래서 시험 난이도도 꽤 어렵고요. 모의고사 문제나 수능 특강 문제를 시험 범위에 포함하시고 변형도 더 어렵게 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서인청고 같은 경우는 숫자 정도 바꾼 유형이 나옵니다. 그 유형 그대로 숫자 바꿔서 너네 이거 연습해봤어? 물어보는 건데요.
청라고는 변형도 조금 더 어렵게 하는 편이에요. 변수가 예를 들어 2개였다면 변수를 3개로 늘린다던가 숫자가 작은 녀석이었다면 크게 바꿔서 계산을 복잡하게 만든다던가 변형을 좀 더 어렵게 하는 편이고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편에 속하고 어휘가 항상 킬러 문항으로 나오는 편에 해당합니다. 혜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이나 영어가 가정고랑 비슷한 수준으로 시험이 수월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고등학교에 대한 얘기는 간단하게 마치고요. 중요한 내용들 꼭 언급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고교 생활에서 어떤 게 정말 중요한 건가요? 중요한 게 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1번 성적. 우선순위는 1번 성적. 면접 전형, 종합 전형, 어쩌고 저쩌고 일단 성적이 돼야 1배수에 들어갈 수, 2배수, 3배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적을 확보하는, 안정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 중에서도 당연히 주요 교과가 먼저예요. 당연히 전 교과를 다 잘하면 좋겠지만 1번은 주요 교과, 그리고 그 다음은 내 진로와 관련된 교과,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이 다음 우선순위가 되겠고요. 비교과, 창의체험 활동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축소가 됐어요. 어차피 바이트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거 다 쓸 수 없어요. 키워드는 크게 잡아서 질적으로 활동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요, 특별히 진로가 없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1학년 때 그래도 희망 계열을 조사하기는 할 텐데요. 아직 원하는 학과가 없다라고 하면 교과 활동 위주로, 교과 심화 위주로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작성하시면 좋겠고요. 2학년이 되기 전에는 희망 계열을 어느 정도 정해주시는 게 좋아요. 고민해 본 이후에는 진로 연계 과목에서는 이제 나의 관심, 지적 호기심, 관심 분야를 보여줄 때가 됐어요.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성교부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어려운 주제로 뭔가를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새로운 시각이나 나만의 견해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는 게 좋겠고, 관련 없는 교과에서도 막 억지로 진로 연결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국어에서도 물리를 연결하려고 한다던가 억지예요. 그런 거 요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종합준영에서. 그래서 각 교과에 대한 심화를 하시는 게 낫고요. 3학년 때는 이제 점검하실 시간입니다. 점검하셔서요, 내 생활기록부에 어떤 게 적혀 있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알고 계셔야 돼요. 분석해 보셔야 하고요. 전형들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최저나 면접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준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진로에 맞는 생기부 작성 방법은요, 전공에 관련된 내용을 고르실 때 요즘 AI 많이 활용하시죠. AI에다가 무슨 학과에 관한 주제 탐구 보고서 추천해줘 라고 하면 모든 아이들이 다 그 주제로 써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기보다는 DBP나 리스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느냐가 생기부의 질을 결정해 줄 거예요. 이 외에도 국가통계 포털이나 공공데이터 포털, 이 부분은 저도 수업 준비할 때 가끔 들어가서 뭐 통계 예시 어떤 거 들어볼 수 있을까 가끔 참고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 들어가서 흥미로운 주제, 내가 관심 있는 주제들을 생각해 본 다음에 AI한테 질문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부분을 많이 놓칩니다. 생기부를 작성할 때는 디자인을 먼저 하셔야 돼요. 어떻게 작성해 나갈지 방학의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학교 알림이 들어가서요, 내용 살펴보고요, 나는 어떤 주제를 탐구해야겠다 봐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학기 중에는 그럼 훨씬 수월해져요. 방학 때 어떤 거 해야지 준비해 놓으면 학기 중에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하실 겁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다시 리뷰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작성이 됐네. 그럼 이 부분은 다음 학기에 뭘로 연결해서 발전을 시켜봐야겠다.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아직 진로가 없어요. 어떡하죠? 혹은 이 진로가 제가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100%는 아닌데 바뀌면 어떡하죠? 괜찮아요. 진로는 찾아보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디테일한 학과보다는 분야나 계열을 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나와 있는 사이트들은 실제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진로를 바꾸고 싶다. 진로를 바꾸는 일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왜? 내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오거든. 의대 갈 줄 알았는데 안 되겠거든. 그래서 바꾸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변주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폭넓게 생기부를 작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실제로 전공의 희망 계열이 전환되는 거에 대한 유불리는 없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의견만 이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MIC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구승희 부원장님께 더욱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설명회 어떠셨나요?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셨을까요? 자,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조금은 막막했던 그런 입시들이 선명해지고 방향성이 그려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MIC는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믿으면서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6 MIC 대필승 전략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모두 원하는 결과, 원하는 대학 합격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한보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